네, 감사합니다. 예, 먼저 반갑습니다. 이렇게 차별금지법 아카데미를 통해서 낙태법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네요. 왜냐하면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제 강의 때문에 교회들에 가서 이런 낙태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어떤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은 몰라도 낙태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 귀로 들은 것이 불과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한국 교회 안에 낙태를 안 한 성도가 있는 교회가 없는데, 특히 남자 목사님께서 이 문제를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취지셨는데, 그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닌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여성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고 나서서 목소리 높여서 얘기해야 된다는 필요성 많이 느꼈었는데, 점차 이제 차별금지법을 넘어서 그 본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 세계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대한 논의가 점점 깊어지고 있고, 그거에 이곳에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제목으로 낙태법 어떻게 하죠? 이렇게 뽑았는데요. 저를 만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낙태법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좀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개인적인 간증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첫째 되게 늦게 결혼해서 첫째 딸을 낳고 둘째를 낳아야 되나? 나이가 많아서 둘째를 케어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둘째를 주시겠다라는 선명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하나님이 둘째 주시겠다는 꿈을 꿨어. 그리고 그날 둘째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네, 이게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이고 저희 남편과 제가 그 산증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의 주인이 태초부터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법률가로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또한 저의 간증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그 전부터 이거는 이렇게 법을 이렇게 놔둬도 되나? 라고 법률가로서 그냥 혼자서 가지고 있던 의문들을 소리내서 말하고 그것을 법률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미리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오늘 좀 법률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 왜 그런 것까지 공부해야 돼? 너무 법률을 그냥 반대하면 되잖아, 아니면 좋은 법을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셔서 미리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서 알려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깔고요. 그리고 제가 포털에서 제 이름을 쳐보니까요, 어떤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한다는 사이트에서 제가 들어가서 세미나를 했던 세미나 자료를 올려놓고 공부하는 걸 발견했어요. 예, 낙태법을 반대하는, 이런 낙태를 오히려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법을 공부하고 흐름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를 이 사회 안에서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 좀 읽어볼게요.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6조,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것이 낙태와 관련된 헌법 규정입니다. 태아의 생명권도 헌법 제10조에서 나오고요.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10조에서 나오고요. 그 이외에 임산부를 보호하는 정책 또는 임산부의 이전에는 인구조절 차원에서
수술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뭐 이런 정책도 사실은 36조 요 정도의 근거 규정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장지현 교수님 이 미국 도스 판결에 대해서 일부 얘기하셨지만 그 전에 있었던 로 대 웨이드 판결도 역시 태아의 생명권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헌법에서 나온다고 했듯이 우리도 지금 같은 조문 안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거죠. 그 다음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다음 형법입니다. 이게 낙태를 공부해 보면요, 민법, 형법, 민법 무슨 여러 가지 법이 다 아울러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어떤 교수님이 한 분야만 들어서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형법은 낙태죄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요, 보시면 이 살인죄,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죄 다음에 낙태죄가 있습니다. 이게 형법에 법률이 쭉 순서대로 있는 것은 나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적 법익, 개인적 법익, 개인적 법익 중에서도 개인의 생명에 대한 범죄, 그 다음에 개인의 신체에 대한 범죄, 이것을 과실로 한 범죄 밑에 낙태의 죄를 넣어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면 태아의 생명을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는 그 범죄 밑에 바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의 신체가 해하여지지는 않지만 뭐 가끔 유기치상, 유기치사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버려지는 생명을 유기하는 형태로 유기나 학대의 죄를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면 형법이 원래 법이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어지겠죠. 헌법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만들고 그 체계를 잡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법은 강제규범이죠. 이런 건 하지 말라. 하지 말되 이걸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까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기능이냐면 이게 책에 나오는 그대로 써놨는데 첫 번째는 보호적 기능입니다. 보호적 기능은 이제 법익의 보호와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라고 하는데 그냥 살인죄가 나쁘니까 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살인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살인을 하지 말라가 목적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이것과 똑같이 낙태죄도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규범인데 그것이 바로 태아의 생명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 타인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사회윤리적으로도 비난받을 만하다라는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를 보호하는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고 다른 태아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런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국가에서 이게 보장적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 형법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법을 두고 여기에서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 가치가 있다. 보호 이익이 있다고 해서 낙태죄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낙태죄가 없어지면 이제 태아의 생명권은 보호 가치가 없어지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후에 제가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문이나 이 결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원래 이제 형법의 기능 중에는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형법은 사실 국가가 나서서 처벌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률로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굳이 형법을 적용하지 말아라라는 보충성의 원칙이 있는데 낙태죄의 경우에 태아의 생명이 다른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보호받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법과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현재 형법 전입니다. 현재의 형법, 대한민국 형법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269조가 있고 그 밑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나옵니다. 조문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기 때문에 269조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그리고 그 다음 270조 1항에 나오는 의사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70조도 이 내용입니다. 사실 크게 다르진 않고요. 낙태하지 마라라는 규정이고 낙태하면 처벌한다인데 현재 규정상으로는 의사와 조산사에 대해서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 있고요. 원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한의사나 혹은 이제 촉탁 승낙 살인죄라고 하는데 전항에서 이제 부녀의 촉탁 승낙을 받아서 낙태하게 한 자, 여기 2항에 있는 이런 행위는 처벌이 될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법이 규정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예외적으로 그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사실 일반인들은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보더라도 이게 그래서 지금 적용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무슨 뜻이야? 이럴 정도로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이 형법 조항을 정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양쪽의 공격을 받기 싫어서가 아닐까? 누구나 추측할 수 있듯이 낙태죄를 손보겠다고 하면 양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테니까 그럴 걸로 보이는데 이 상태로 우리나라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을 계속 이 상태로 이렇게 밑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어서 이때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후는 적용 안 되는 규정을 이렇게 살려놓은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죠.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국회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문이 결정문이거든요. 결정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269조, 270조 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계속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입니다. 헌법 불합치가 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규정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고 나오는데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를 굳이 쓴 이유가 있어요. 원래 헌법 위헌 소원을 하게 되면 합헌 또는 위헌의 결정을 내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에 반하는 법률은 원칙적으로 위헌이기 때문에 소급적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제정된 그 시점부터 위헌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국가에서 이 법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 법률의 적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고 소급 적용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법률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헌법, 합헌, 위헌 이외에 다른 결정, 형식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법 불합치입니다. 헌법 불합치를 하더라도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킬 것인지 향후에 언제로부터 효력을 상실시킬 것인지 아니면 계속 적용하면서 법률 개정될 때까지 그냥 놔둘 것인지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2019년 4월 11일이었는데요. 이 조항들을 당분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1년 약 6개월 동안.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그대로 계속 적용하라고. 왜냐하면 이 법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 법은 당분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개정을 해서 그 이후로 효력을 없애라는 아주 예외적인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2020년 12월 31일 날 31일까지 법을 개정 못했고 그러자 이제 일부 여성 단체들에서 낙태죄 없어졌다고 굉장히 기뻐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법에 이렇게 규정이 애매모호하게 남아있는 이상은 어떤 형태로든 낙태죄를 손봐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낙태죄가 없어졌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상태죠.
마치 흐름을 만들어서 그냥 마치 그게 진리였던 양, 당연한 것인 양 그렇게 흘러갈 것은 아니고요. 법률안이 나와 있고 이 시한은 넘었어도 시한을 넘겨서라도 법률을 다시 개정하는 형태로 정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리 작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그리고 진리에 맞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생명윤리가 점점 생명윤리를 잃어가는 방향이 아닌 생명윤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에는 이런 조항이, 이런 문구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문구가 다 헌법재판소 결정 안에 그대로 있었는데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권은 비록 헌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의 바탕을 둔 선언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 없이 자명하다. 그래서 태아의 생명권 혹은 사람의 생명권에 대해서 헌법상 아무런 규정은 없지만 헌법에 이미 내재된 권리로서 태아의 생명권은 인정된다는 점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했습니다. 근데 왜 낙태죄를 없애나? 이것 때문입니다. 자기결정권. 여성의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 중에 여성이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 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일정하게 아주 예외적인 규정을 정해놓은 것 이외에는 태아의 발달 단계나 독자적인 생존 능력과는 무관하게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에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형법적 제재, 그러니까 처벌이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형벌의 위하력이라고 하는데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서워서 안 하게 하는 힘 이걸 형벌의 위하력이라고 하는데 벌 줄 거야 하지마 이런 형벌의 기능으로 인해서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이 헌법 불합치 결정의 주된 이유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요. 낙태죄의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헌법 10조의 그 양 규정이 헌법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이 다 헌법 10조에서 나온다고 보고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옳지 않다.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본 것이죠. 근데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진 않았어요. 계속 돌려가면서 이 얘기를 반복하는데 생명권에 대해서 아까 이상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여기 그대로 써놨습니다.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라는 점도 인정했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고 국가는 헌법 제10조 2문에 따라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그 규정되지 않은 인권,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인권의 보호 의무에 따라서 당연히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시합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규정 아까 말씀드린 269조와 270조 1항의 위헌성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특별한 예외 사유들이 있었어요. 무슨 법률상 결혼할 수 없는 자들 사이에 임신이 되었다던가 특정 전염병이 있다던가 이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 가능 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 이것은 이제 결정 가능 기간이라면 태아가 아직 어린 기간에서 낙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 기간 중에 모든 사회적 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갈등 상황을 예외 없이 전면적 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여 낙태한 경우 형사처벌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하는 점에 있는 것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문구로 이 결정을 끌어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를 모두 위헌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뜯어서 이제 살펴보면 결정 가능 기간 중에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엄마의 자기결정권과 모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뭐가 우위에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라. 그렇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낙태만 하면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다음 대안도 만듭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위에 써놨는데, 노란색 보세요.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서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은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낙태죄 없어졌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비록 헌법 불합치로 위헌 결정을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지만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2019년 4월 11일 이래로 이제 입법을 해야 되는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도 지났고, 오늘 2023년 9월 오늘 현재까지도 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예,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지금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 상태를 두고 기뻐하고 있다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있는데 그걸 방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이거를 의무를 다해라,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안 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문화가 그러한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문화는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밑에 좀 더 읽어보면, 더욱이 입법자는 위 조항들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낙태죄 형사처벌에 대한 규율을 새로 형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결정 가능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 가능 기간의 종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아까 이상원 교수님 말씀하실 때 해외에서 미국에서 보통 12주 정도라고 하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라도 해외 대부분의 국가가 낙태를 허용하더라도 12주 이내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정 가능 기간 중에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를 포함해서 어떻게 결정 가능 기간과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조합할지, 상담 요건이나 숙려 기간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어떻게 추가할지에 관하여 앞서 우리 재판소가 설시한 한계 내에서 입법 재량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 용어가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좀 복잡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우리 재판소가 설시한 한계 내에서 입법 재량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 그냥 낙태죄를 없애지 마,
우리가 이러이러이러하게 한계 범위 내에서만 위헌이라고 판단한 거야 라는 부분을 이유에 명시했습니다. 물론 이 구속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주문, 아까 읽어드린 그 주문,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언제까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30일 넘어가면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문만 구속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헌법재판관들은 이 입법의 한계 범위를 이유 안에는 적어놨습니다. 모든 낙태가 위헌이 아니다. 모든 낙태를 법으로 규율하지 않는 것은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 상태다. 다만 언제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유를 낙태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이걸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을 받을 때 상담을 어떻게 받게 할 것인지, 그리고 상담을 받은 이후에 여성 혼자서 고민할 수 있는 숙려기간, 상담 받은 후에 나 진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해야만 되는 숙려기간을 어떻게 추가할 것인지를 다 고민해 보는 범위 내에서만 입법을 정할 수 있다. 재량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한계를 지어서 법을 개정하라고 일종의 권고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의무를 하지 않고 있죠.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보면 사실 헌법재판소랑 국회랑 약간 알력다툼처럼,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넘어서서 명령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것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낙태죄의 경우에는 완전히 이걸 무시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실제로 일부 법안의 경우는 이걸 무시한 채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들어서 법안을 심지어 발의하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좀 어렵지만 보시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게 일부 위헌일 가능성에 대해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라고 했고, 현재 우리나라가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낙태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리해야 할 입법 의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좀 깨졌지만 본문을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인부의 자기결정권을 잘 조화시켜봐라. 그래서 잘 조화시켜서 법을 만들어봐라 라는 취지로 좋은 말로 이렇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제가 굉장히 그 결정이 좋아가지고 설명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 결정을 위반해가지고 새로 법을 그걸 넘어서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로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입법으로 갈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는 나와 있다는 걸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불만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서로 부딪혀요. 그러면 생명권도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생명권도 제한하고 인부의 자기결정권도 제한하는 규범 조화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좋은 결론을 내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게 가능한 것처럼 결정을 내놨어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한 개인의 생명권을 제한하면 그 개인의 생명은 소멸합니다. 한 여성의 인부의 자기결정권을, 낙태하고 싶은 자기 결정을 존중하면 한 태아의 생명은 소멸합니다. 그냥 이거를 태아 집단 전체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제한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기본권의 주체는 개인이고 인권의 주체도 개인이죠. 그 개인이 사그러진 다음에 이 생명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생명권이 제한되는 유일한 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제에서. 그게 사형제도입니다. 사형제도, 지금 사형이 집행이 되네 안 되네, 돼야 되네 안 돼야 되네 얘기가 많잖아요. 태아가
사형수와 동일한 정도의 지위입니까? 예, 사형수에 대해서는 헌법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예, 질서 유지에 반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생명권까지 박탈하는 경우라고 보면, 유엔에서 계속 그 사형제 없애라고, 사형제를 폐지하라고 하는데도 국권이 지키고 있고 집행을 안 하면서도 지키고 있으면서도 이 태아의 생명권은 너무나 쉽게 집단적으로 포기해 버립니다. 저는 이런 논리적인 모순을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과 동등한 권리인가? 이 부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전에도 낙태죄에 대한 위헌 소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직전에 있었던 결정이 2012년 8월 23일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라 그랬냐면, 인부의 자기결정권이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내재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라고 봤습니다. 이 자유라고 명시해서 기본권에도 여러분 이렇게 서로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부터 제한할 것인가 라는 순서가 있는데, 죄송해요. 어디서 설명을 해야 할지 애매해가지고 안 넣나 봐요. 좀 구두로 설명을 드리면, 생명권은 제한하면 무조건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본권은 생명권이라고 보고, 그 다음 아까 헌법 10조에서 나왔던 인간의 존엄에 대한 권리,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위에 놓고, 그 이외에 자유에 관한 권리라면 좀 더 하위에 놓는 것으로 보아서, 자유권 대 인간의 존엄에 대한 권리라고 하면 인간의 존엄이 우선하죠. 생명권이 우선하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낙태죄가 합헌이었던 겁니다. 이거는 생명권을 생명권을 제한하는 경우 결국 사망에 이르러서 인간의 권리가 모두 말살되기 때문에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가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전의 합헌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 권리의 본질이 갑자기 바뀝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서 인부의 자기결정권이 그냥 자유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에 관한 권리로 완전히 지위가 격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 제10조에 나오는 모든 국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권리로서 생명권과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양보해봐라, 이렇게 결정이 나온 거죠. 근데 아까 지금 위에 말씀드렸듯이 생명권 제한이 안 되는데? 이게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 또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형법을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유일한 입법장치가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입니다. 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아까 모성 보호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이제 재생산 기본권, 또 요새는 비혼 출산도 하고 이런 적극적인 자기결정권, 소극적인 자기결정권, 신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 보호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민법 판례 중에 이런 것이 있는데, 민법에서는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아는 소송 능력이 없어요. 뭐냐면 내 권리는 있어. 근데 소송을 못 해요. 주민번호도 없고. 어떻게 하라고 배우냐면, 태아가 탄생한 이후에 과거부터 가졌던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상속에 관한 권리를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어머니가 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유산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 태아가 직접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위헌 아닌지 묻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태아에 대해서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통해서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직접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태아의 민사상 권리를 직접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태아를 보호하는 입법이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태아의 생명이 침해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재 민법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침해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법제입니다. 태아 생명이 헌법상 기본권인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법률이 남아있고 검찰에서는 기소 유예하고 있고 경찰에서부터 아예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고 반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률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재생산 기본권에 대한 국회 세미나 자료집에 올라온 법안 조문 구성안입니다. 제가 법안은 구하지 못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포괄적 고차적 교류와 접근성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법과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이라고 나와 있고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에서 피임에 대해서 나오고 성별 6장은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 7장은 보조 생식 기술, 8장은 임신 출산과 임신 중지에 대해서 나오고 9장이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많은 분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목사님 차별금지법은 얘기할 수 있어도 낙태는 얘기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 한 묶음입니다. 포괄적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데 생명을 자기가 왜 결정 못하지? 라는 의문을 똑같이 가지는 겁니다.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 생명을 결정하든지 배 밖으로 나온 이후에 그 아이가 성별을 정정하든지 다 자기 안에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맥락은 아주 똑같습니다. 뭐 어떤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가능하지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의 흐름은 동일합니다. 실제로 이 법안이 굉장히 마일드하게 우리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성재생산 권리는 강압, 차별, 폭력 등이 없이 필요한 정보나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권리, 성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 자녀를 가질지 여부와 시기, 방법, 자녀의 수에 대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유지하고 정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성재생산 관련 자기 결정권을 말합니다. 이것을 생명권과 동일한 의미의 인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임신 중지, 유산, 사산 또는 약물이나 수술 등으로 태아가 생존할 수 없어서 임신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종결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임신 중지에 대해서는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따라서 국가가 보호해 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는 체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임신 중지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에 당연히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권리로서 주장하는 것은 뭐 무리가 아닙니다. 생명을 종결시키는데 국가가 이것을 권리로 보장하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나오는 미성년 자녀가 낙태를 할 때 부모가 이 아이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고 그것을 관여할 수 없는 이런 권리 체계가 이게 유엔 여성 차별 철폐 협약에서도 인정되었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죠. 근데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사실은 원래는 여성 차별 철폐 협약에서의 얘기는 강제로 임신을 당하고도 범죄에 의해서 당하고도 혹은 아파도 전혀 임신 중지를 할 수 없는 낙태를 할 수 없고 자기 강요에 의해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그것에 대한 자유를 일정 부분 뭐 허용하라는 취지로 게시가 됩니다. 근데 이 법안을 아주 보편화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흐름 가운데 새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법안은 그냥 없애버리는 것, 없앨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헌법 불합치 결정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아까 제가 이제 형법에 여러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능 중에서 헌법재판소 기능에서는 요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보호적 기능으로는 자기 낙태죄 조항이 낙태 갈등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실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입니다. 그걸 물어봅니다.
그럼 왜 없애 굳이? 이렇게 반대도 심한데? 어차피 낙태를 할지 말지 갈등하는 상황에서 자기 낙태죄가 있든지 없든지 태아 생명을 보호를 못하는데 굳이 이것을 없애야 되나? 반대로 근데 같은 이제 헌법소원 신청서에 보면은 여성들이 자기 낙태죄, 아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나왔지만 이거를 형벌로 강제하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된다면서요. 근데 이게 전혀 보호적 기능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액션을 취해야 될 마당에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사회질서 유지 기능 보시면 낙태 여부를 고민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나 실제로 출산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에 낙태가 불법이라는 점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게 사회질서를 그러니까 낙태를 안 하는 쪽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없애도 돼. 이렇게 하거든요. 기능이 머리가 좀 보이네요. 죄송해요. 이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으면 기능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법을 없애버리면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무책임하게 국회에서 잘 해봐 이렇게 던져버리는 겁니다.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선언해버리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라고 선언했으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도 우리 사회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충성의 원칙을 보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형법이라도 남아서 예외적으로 처벌을 통해서라도 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법체계 질서상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예전에 자유권이라고 인정했던 것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고 끄집어내면서 격상시켜주면서 지위를 생명권을 제한시켜도 좋다라는 결정을 내린 게 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한계인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사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첫 번째 여성으로서 뭐가 마음이 아프냐면 이 시대의 여성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의 뼈와 살을 깎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워내야 하는 이 고통, 나의 커리어와 나의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하고 이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게 여성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과 맞먹는 고통이다. 그래서 생명권 대 생명권이기 때문에 생명권 대 생명권의 이제 부딪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아의 생명을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이 해할 정도라면 태아의 생명을 제한시켜야 하는 것을 허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 병이 있는 경우에 엄마가 병이 있어가지고 낙태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그건 원래도 모자보건법으로 허용해봤고요. 강간에 의한 낙태도 모자보건법으로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적인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걸 허용해 주라는 취지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에 나왔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래는 낙태법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놨었냐면 형법에서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를 두어왔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간에 의한 경우나 질병이 있는 경우, 태아에게 질병이 있어가지고 유전적인 질병이 있을 위험성이 있거나 아니면 엄마의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을 계속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해 왔습니다. 일정한 주수 범위 내에서. 근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으로써 헌법의 효력을 형법의 효력을 일부 상실하니까 모자보건법 규정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상태로 형법도 규정은 남아 있는 상태로 효력은 상실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두 개의 권리를 전부 다 실현할 수 있는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라 라고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애매모호한 상태로 현재 3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낙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낙태를 하러 가면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라고 한답니다. 아무도 실태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하고 낙태 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알 수 없고 이런 낙태가 12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낙태 시기에 대한 설문조사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합니다. 아까 이상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겁니다. 4주 이하의 31.5%가 이루어지고 8주 이하가 84%고 12주 이하가 95.3%입니다. 14주 정도의 낙태를 허용하게 되면 98%의 낙태를 허용하게 됩니다. 해외에서도 12주 정도의 낙태를 허용한다고 하면 95.3%의 낙태를 다 허용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둘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이제 법안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든 말씀드릴 때 이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임신 중지가 합법화된 상태가 아닙니다. 형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중지되어 있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말하는 게 그럼 다른 규정이 있는 낙태죄로 한번 고발을 넣어볼까? 병원들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사의 지위에 의한 건 안 되더라도 그냥 일반인으로서 낙태를 도운 것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들어서 기소유예할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이게 또 여성들을 약간 드러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법적 조치가 쉽지는 않은데 완전히 합법화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법안을 만들어서 낙태죄를 아까 헌법재판소 결정 범위 내에서 어떤 주수에 어떤 사유에 의한 낙태만 허용한다라는 형태로 낙태죄를 정리해버리면요, 이 지금까지와 다른 법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안이 아무것도 없고 합법화된 것처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약간 선동적이고 그리고 의사분들의 약간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도 전혀 발급 안 되고 세무가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제시하고 그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문화가 그쪽으로 갈 때 길이 그쪽으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법안이 6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3가지 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요. 나머지 3가지 안은 여기 밑에 써놨는데요. 정부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벗어난 것이고 권인숙, 박인, 박주민, 이은주 의원의 대표 발의안도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거의 다 똑같은데 아까 보여드렸던 형법 중에서 낙태장, 낙태죄 부분을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그걸 다 없애버려가지고 더 이상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형법이 기능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외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유일한 법체계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그 안들에 대해서는 설명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정부안이나 조혜진 의원안이나 서정숙 의원안은 일정한 주수 범위 내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무제한 허용하는 경우는 언제까지인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언제까지인지, 상담 사유는 어떻게 할 것인지, 숙려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라고 했는데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조혜진 의원 안이나 서정숙 의원님 안이 10주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고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물어보시죠. 이 주수를 도대체 왜 넣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럼 이 10주 이내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생명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서는 포기하시면 안 되죠. 10주 이내라도 낙태를 하시려는 분에 가서 축복해 주시면 안 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범위 내에서 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지침과는 달리 현실의 법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뭐 현실적인 타협이라 그러시면 어쩔 수 없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일정 부분은 위헌이라 그랬는데 위헌인 법안을 만들어서 이거를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건 조금 현실성이 없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안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사실 정부안이 좋았으면 정부안으로 같이 의견을 모아도 정부랑 같이 가면 좋은데 정부안이 허용되는 낙태 규정이 14주 이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4주 이내 낙태 98%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4주 범위 내에서는 거의 99%의 낙태가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사회 경제적인 사유인데 그 사유를 가지고 있고 의학적인 방법, 의사에 의한 낙태가 이루어지면 허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낙태죄를 살려준다면 좀 기간이 좀 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에는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고 임신의 유지나 종결을 상담해 주도록 하고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이걸 들고 가서 24시간 후에 의사한테 들고 가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좀 제 마음을 어렵게 했던 규정 중에 하나는 맨 밑에 나와 있는 미성년자가 폭행, 협박 등의 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부모에게 아니면 만 16세 이상의 아동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단독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가서 물어봤죠. 16세 이상이 의료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고 이게 동의를 그냥 단순히 거부만 하면 단독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한 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랬더니 되게 답답하다는 눈으로 저를 보시면서 변호사님 16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잖아요. 16세 이상의 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해서 그 결과로 생기는 태아에 대해서는 처분할 권한도 본인에게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취지로 물으시더라고요. 차별금지 우리 교과서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6세 이상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적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여성계에서는 비동의 간음죄를 들여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묵시적인 의사표시도 인정하는 마당에 명시적인 동의만 인정하는 성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온전한 행사라고 볼 수 있나요? 여성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보호받을 의미의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체계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의료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에 대해서 미성년자 혼자 책임져야 됩니다. 이 수술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하혈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자궁 적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자궁 적출 안 하더라도 다시는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학회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 경력이 있으면 임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고지받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데 그런 의사표시를 지금 현재 미성년자가 병원 갔을 때 간단한 시술도 해주느냐 마느냐, 얼마 전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아과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아이만 혼자 왔을 때 이 진료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인공임신 중절, 낙태 수술을 16세 이상이 16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등학생인데 누가 엄마랑 같이 가겠습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이렇게 해야 돼요라고 말하는 친구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 아이들이 동의를 거부하면 상담하고 혼자 낙토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규정이 정부안입니다. 그대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14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10주 정도로 보는 것이 태아와 산모에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논문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해당 논문 이제 내용이랑 제가 의사 선생님들께 듣고 공부한 내용을 살펴보면 10주 정도 이후에 수술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는데 좀 현실적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이렇게 아이를 공기를 주입해 가지고 꺼내는 소파술 형태로 하는 경우, 또 산모가 다치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주 이내에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아기도 신경이 있어서 고통을 느낀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가능하면 우리가 허용을 하려면 가능하면 적은 주수에 해야 됩니다. 아니 동물과 관련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동물과 관련해서는 이 강아지가 어릴 때 어리게 키우고 싶어서 임신한 상태에서 배를 가르고 이런 것들 굉장히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지탄하는데 낙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게 사실 우리의 슬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쪽에 파란 글씨로 써져 있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사회경제적인 사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런 불가피한 사회경제적인 사유로도 낙태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게 다 동조가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일방이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상대 남성이 출산을 반대하고 낙태를 종용하거나 명시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여성과 혼인 중에 상대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한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아이를 임신한 후 상대 남성과 헤어진 경우,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를 불가피한 사회경제적인 사유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건 좀 얼마 전 작년쯤에 있었던 일인데 이미 아이를 많이 두신 어머니께서 낙태를 원했는데 병원에서 제대로 못했다고 막 불평하는, 그래서 다시 했노라고 불평하는 글을 올리셨어요. 이제 포털에. 그랬는데 거기 달린 댓글 보면 사실 자녀가 이미 여럿이 있는 경우에는 말이죠. 이 태아가 생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깔끔하게 처리해주지 못했음을 불평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 시대가 생명에 대한 인식도가 너무나 생명 감수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너무 낮아졌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돈이 없으면 아이를 키울 수 없고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사유를 제시했는데 이런 사유를 들어서 낙태를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표에 나오는 겁니다. 연두색 안에 제가 넣어놨는데 낙태를 왜 하는지에 대한 2018년 조사에 보면
사회생활,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고 경제 문제가 32.9%, 자녀 문제, 터울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31.2%, 파트너 요구, 파트너 관계, 부모 요구, 이게 합쳐서 80%가 넘어가죠. 이런 낙태 사유의 대부분은 사회 경제적인 사유입니다. 태아의 건강이나 나의 건강 문제는 20% 정도 되는데, 그 20%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 낙태를 처벌하는 시기에도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낙태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포함되었고, 강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면 그럼 강간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 물어봅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해외 사례에 보면 강간을 당해서 낙태를 당할 위기에 있었지만 살아나신 경우, 낙태 생존화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나와서 간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낙태를 해야 되는 사유입니까? 그러나 선택에 그것이 오히려 정신적인 고통일 경우를 대비해서 모자보건법에도 허용 사유를 이미 두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더 여는 경우고, 그 여는 경우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의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위의 사유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면 모든 생명을 보호할 성인의 의무를 저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우리 마음속에 허용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공부하면서 많이 반성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힘들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정말 우리의 선택이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마음속에 울림이 있으신 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에 의한 낙태가 허용될 것인지, 어느 정도 기간 내에서 허용될 것인지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다 준 숙제라면, 우리도 똑같이 어느 기간 범위 내에서 어떤 사유에 의한 낙태는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최소화하는 형태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사유들을 없애는 쪽으로 사회가 움직여야 되고, 우리 마음도 움직여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갈 방향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낙태죄를 살려두는 게 목적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시위 모습입니다. 우리는 대안을 모색하고 싶다라는 우리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답니다. 우리가 정부안을 허용하지 않아서, 일단은 살려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은 어디에 있냐면 아직도 이런 사유는 낙태를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어떤 장로님께서 그 얘기하셨는데, 우리 딸이 그러면 어떡하지? 네. 우리의 상태는 이제 싸움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서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법인지, 아니면 적당한 대안으로 합의 보고 그 뒤에 숨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인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장지영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2021년에 현대약품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미프진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전 정말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공청회도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낙태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낙태가 합법화된 게 아니고, 약물 낙태가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약을 도입했을 경우에 어느 주수까지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약물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네, 의학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장지영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을 것 같은데, 이 2021년에 미프진을 도입하게 2021년 3월이에요, 여러분. 낙태죄 입법 시한이 20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자 먹는 낙태약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때의 취지가 뭐였냐면 불법 낙태약보다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굉장히 황당했어요. 법안을 먼저 정리해야 이 얘기가 나올 텐데, 법안 정리하면 논의될 것들이 사실 여러 번 많습니다. 이 낙태약의 위험성이 있다면 사실 해외에서는 먹는 낙태약을 의사들이 아니라 약국에서 판매도 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해보셨나요? 의약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낙태가 불법이었을 때도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낙태가 98%입니다. 병원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근데 약물을 약국에서 그냥 사가지고 복약지도를 구두로 몇 번 받아가지고 이 낙태를 하는 것이, 제목 보시면 불법이나 위험 약물이 오히려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실제로 저는 이런 여성분들과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보면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생리가 불순해지고 배가 굉장히 아프고 생리통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의료법 체계와 맞추어서 논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일단 액션부터 취하는 형태입니다. 우리는 뭘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온라인에 쳐보세요. 미프진 뭐 이런 거 쳐보시면 어디서나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약물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허가되지 않은 상품을 그냥 막 허가된 것처럼 판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한 약물을 먹고 부작용을 겪는 것은 100% 여성입니다. 이 논의를 다 하기 위해서라도 정직하게 이제 낙태죄 논의를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TF를 만들어서라도 보건복지부도 나오고 식약처도 나오고 여가부도 나오고 다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법안인데 그럼 검찰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다 안 하고 있는 사이에,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뒤에서 슬금슬금 이런 움직임을 합니다. 저는 그때 위원회에 오신 많은 분들 앞에 피켓을 들고 말씀드려요. 지금 현재 형법에 우리 낙태죄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법안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을 들여왔을 때 부작용은 둘째치고 몇 주까지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수입을 허용하면 현대약품에서 정하는 겁니까? 법안이 만들어진 것과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한 논의 없이 수입 여부를 허가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안전하다는 얘기, 이런 것에 속지 마시고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나아가는 방향을 고민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런 법안 발의됐죠. 이 법안은 많이 아실 거예요. 예, 가족구성권 3법이라고 하는데 가족 선택할 자유는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출산을 지원하는, 비혼자들에게는 출산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혼인을 하거나 이미 임신을 하신 분들한테는 낙태를 지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족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 가족 선택에는 당연히 생명 선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 허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움직임에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통해서 반론을 제기해야 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게 올해 7월 3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돈 주고 낙태야 사체 처리. 예. 봉고차 안에 한 트럭에 태아의 사체가 있었다고 하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낙태죄 논의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하게. 제가 여러 차례 어디 가서, 저 국회 가서도 뭐 이런 말씀 드리고 했었는데 불법이든 아니든 어떻게든 낙태죄 주수를 정당하게, 그 주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국민들께 묻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논의를 안 하고 있는 사이에 후속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아무도 안 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생각하는 그것. 예, 낙태를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강력하게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 괜히 사실은 태아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예,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태아들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인들한테는. 나에게 직접 표를 주실 분들이 반대하는데 나의 양심, 나의 신념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괜히 내 손에 피를 묻히고 반대쪽에서 욕먹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밑에 경찰 인터뷰 내용을 제가 따온 이유가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의사들을 입건합니다. 근데 처리업자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예, 낙태죄에 대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는 합법적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한 정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사실은 나타가 죽거나 뱃속에서 죽은 아기들의 처리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낙태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아시죠? 20몇 주까지 지금 병원에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수거해가지고 사사나처럼 소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 황당했던 그 다음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저한테 전화 안 오더라고요. 위험한 거 인터뷰할 때는, 애매한 거 인터뷰할 때는 전화를 가끔 주시는데, 대안을 KBS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체제가 마련되지 않아서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답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낙태에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라가 가치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법제를 만들어서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정직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신 중지를 허용하더라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직한 의견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어떤 방향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딸만 둘 있는 엄마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이것을 방치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일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히려 두렵고 세상적인 흐름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또 황당한 뉴스가 또 있죠.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뉴스인데, 인류 캡슐을 중국에서 들여와서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밀수로 들여와서 판매하다가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 뉴스의 방향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머리카락은 물론 박테리아 등 세균이 생겨 건강에 오히려 치명적인 문제를 준다. 이런 점을 담았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태아의 사체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건강에 해할 수도 있는데 불법으로 들여온 약물을 섭취한다는 겁니다. 이 뉴스가 왜 나오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건강에 좋다고 이런 것들을 먹을 수도 찾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걸 들여오겠죠. 우리 마음속에 낙태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생명을 우리가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마인드가 좀 같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좀 맞춰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낙태에 대한 내 생각부터 정리를 해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법을 알아야 되죠. 다른 분들이, 제가 이 활동을 할 때 사실 주변의 여성 변호사 많은 분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고, 변호사로서는 사실 죄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기소되는 사람들 변호하고, 이 법이 있는 게
뭐 범죄가 되고 돈이 된다면 상관이 있지만 크게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 변호사들은 대부분 그거 거의 처벌도 안 되는데 없어지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법 논리를 들여다보면 태아의 생명권을 방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이거는 공익일 수도 있고 태아의 생명이라는 사익일 수도 있는데 태아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권을 지켜달라는 얘기를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선거권이 없어서 아무도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미혼모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비혼하시겠다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리고 낙태를 합법화해주고 건강보험으로 전액 지원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임신이 못해서 임신이 안 되어서 임신을 못하신 엄마들은 상처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낙태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 나는 그 한 생명을 포태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시술을 몇 번을 받아도 안 생겨서 뒤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진 생명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을까라는 모순적인 상황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같이 논의해야 될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들이 법 제도적인 문제로 수면 위로 떠올라야 이 뒤에서 생명들을 경시하는 이 흐름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반대로 밀고 올라갈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외면하고 그거를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논의는 안 됩니다.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낙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분을 정죄하기 위함이나 그걸 하시는 분들에 대한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들 아시겠지만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걸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정결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 낙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두 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여성들의 죄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핏소리를 아파하신다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땅에 우리가 산하 제한 정책을 한다고 모르고 교회도 속아서 교회도 산하 제한 정책에 앞장섰던 그 시기에 묻혔던 무고한 태아들의 생명의 핏소리, 그 핏소리가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올, 가인과 아벨에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막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그 핏소리를 이제는 회개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모기장에 구멍 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새는 아파트에 사시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모기가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데요. 제가 1층 빌라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모기장에 요만한 구멍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모기장 가까이 가보면은 모기들이 막 다 달라붙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신기하게 그 구멍 근처로 다 기어와요. 그래서 그 구멍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낙태가 이런 구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었고 모르고 지었던 그 죄로 쌓인 핏소리가 우리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이 핏소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지금 상황하에 우리의 기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네, 저한테는 특별히 이 31절 잠언 31장 8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아의 생명권을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다시 이 위헌 헌법 불합치 또는 지금 아무런 입법도 하지 않는 흐름에 대해서 뭘 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해보면 태아의 생명권이 보호법이기 때문에 태아가 주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태아는 나와 있지 않아서 대리인 선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권이 없어서 국회의원들이 무시합니다. 임신한 엄마들이 전부 다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아이들의 복지를 지키는 쪽으로 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혀 아무도 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데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대언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나마 법안이 나와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미국에서 로데웨이드 판결 이후에 돕스 판결이 나오기까지 거의 50년이 걸렸습니다. 50년이 걸려서 판례를 뒤집어도 이미 죄의 흐름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돕스 판결을 굉장히 비난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간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자유로움을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죽어간 많은 아이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 시기에 지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생명의 피소리가 점점 더 쌓여가는 피의 재단 위에 살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 흐름을 정결케 하는 흐름으로 나아갈 것인지가 결정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찌꺼기와 같은 것들이 정결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산화제 안으로 쌓였던 죄의 결과물들을 우리 세대가 나서서 깨끗게 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는 정말 생명의 존귀함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부족한 저 같은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처럼 가치 없는 자들의 생명도 한 생명 한 생명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전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지 않고 이 흐름을 어떻게 끊어내야 될지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하지만 이제 한 마음을 여기에 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방송을 보시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한국교회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항상 이 차별금지법 아카데미를 섬기시는 분들과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